여러분들 숙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였는데 다들 잘 하셨나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확인을 빨리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이 그러면은 일단 수업 전에 중간고사 전에 하는 이제 마지막 정규 수업이 됩니다. 그쵸? 오늘이 정규 수업 중간고사 전 마지막이고 이번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에는 그 말씀드렸듯이 그 수업 진도를 나가지 않을 거예요.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고사 범위, 오늘까지 하는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 자료 따로 준비 안 해올 거고, 될 수 있으면은 다음 수업, 그러니까 수요일 수업 전까지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될 수 있으면은 다 낼 건데, 될 수 있으면은 다 낼 거지만, 어, 뭐 조금 조정을 할 수는 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시험 문제 최대한 다 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간고사 오픈북이라고 했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 준비물에 대해서 질문 뭐 부탁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비대면 시험은 알아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커버하는 것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중간고사를 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중간고사 보고 수요일에 좀 중간고사도 보고 하니까 일단 수업은 한 주 하루 쉴까 싶어요. 휴강을 한번 하고 좀 필요한 경우에는 솔루션을 제가 이제 녹화해서 업로드 할게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 보고 수요일에는 수업 없습니다. 요때는 휴강인데 제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우 아니면은 막 시험 문제 냈는데 평균이 너무 낮다.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해줘야겠다 싶으면은 제가 그냥 그 미드텀 솔루션만 녹화를 따로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수업으로는 하지 않고 그냥 궁금한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녹화를 해서 올려주는 걸로 하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수업을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이번 주에도 포스트 클래스 숙제는 없습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죠? 참고로 시험 범위는 여러분들 숙제도 포함이에요. 파이썬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험 문제 내는 중이지만 뭐 파이썬을 시험 시간에 파이썬 코딩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숙제를 자기 힘으로 했다는 가정하에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문제들도 낼 거니까 이론만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파이썬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사전 강의로 우리 지난주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나왔었죠. 거기서 이제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개념을 조금 라이클리후드 내지는 라이클리후드 프로버빌리티 요거에 대한 좀 개념이 나왔고 요걸 가지고 하는 어떤 인퍼런스의 종류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이 나왔었죠. 근데 요거를 라이클리후드라는 개념이 나온 김에 이번에 좀 시그니피컨스 테스트 내지는 뭐 가설 검증이라고 하죠. 요거를 좀 이번에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뭐 통계학과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관련해서 통계 수업, 확률 수업 들은 분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시그니피컨스 테스트 내지는 하이포시스 테스트에서 여기서도 약간 라이클리후드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어떤 가설 하에서
지금 우리의 관측이 일어날 법한 확률을 평가를 하고 뭐 대립되는 가설들 사이에서 그런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뭐 p-밸류 같은 거, 뭐 알파 레벨 테스트 같은 거 하면은 뭐 리젝션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 좀 처음 보는 걸 수도 있지만 라이클리후드 레이쇼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이제 라이클리후드의 비율을 가지고 하는 테스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단 잠시만요. 이게 왜 슬라이드가 될까? 아, 됐다. 우리가 하이포티시스 테스트 내지는 가설 검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계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이, 통계에서 주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통계에서 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들이 따를 거라고 믿는, 내지는 그것들 안에 숨어 있는 어떤 가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후보 가설들을 두죠. 크게는 두 가지를 두죠. 우리가 이거 귀무가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국말로 귀무가설이라는 뜻의 널 하이포티시스가 있고, 이제 요거랑 대립되는 어떤 대립가설이라고 하죠. 여기서 영어로는 보통 얼터너티브 하이포티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일단 기본이에요. 우리의 본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널 하이포티시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서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얘를 유지를 할 거예요. 특별히 뭔가 우리의 가설, 우리의 이 널 하이포티시스를 기본으로 해서 이 널 하이포티시스 하에서 너무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얘를 버려요. 리젝을 하고 이제 얼터너티브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런 식의 어떤 그거를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좀 약간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은 뭐 리젝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우리의 원래 가설 하에서 주어진 데이터 셋이 잘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는 기존의 가설, 귀무 가설을 버리고 얼터너티브로 넘어간다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널 하이포티시스 하에서 데이터가 잘 설명이 된다 라고 하면은 다시 돌아간다는 뜻으로 귀무 가설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널 하이포티시스랑 얼터너티브 하이포티시스가 있고, 요거는 뭐 오늘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지만 뭐 원웨이가 있고 투웨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어떤 가설이 이제 한 방향으로만 가냐 아니면은 두 방향으로도 가냐 뭐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얘를 널 하이포티시스라는 표현을 H0라고도 쓰고, 이제 얼터너티브를 H1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HA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널 하이포티시스가 뭐 예를 들면은 가우시안 분포인데 뮤 제로라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설이 있고, 얘에 대한 얼터너티브로 뭐 뮤가 뮤 제로보다 클 거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웨이가 되죠. 이제 가설의 방향이 한쪽 방향이죠. 뮤 제로보다 큰 방향으로만 있으니까. 반대로 투웨이의 얘는 아마 요런 게 있겠죠. 요런 게 투웨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뮤 제로만 아니면 되니까, 이게 뮤 제로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웨이 테스트, 뭐 투웨이 하이포티시스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요렇게 가설이 원웨이냐 투웨이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시그니피컨스 테스트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그니피컨스 테스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요렇게 색깔을 한번 맞춰서 써봅시다. 요렇게 초록색의 컵으로 나온 게 일종의 이제 귀무 가설에 대한 일종의 라이클리후드 프로바빌리티가 될 수도 있죠. 주어진 H0라는 가설 하에서 주어진 X의 프로바빌리티니까
우리는 얘를 likelihood probability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주어진 가설 H0 하에서 어떤 주어진 X라는 데이터가 관측이 될 만한 확률 내지는 likelihood로 설명을 하면은 얼마나 일어날 법하냐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어떤 확률 그래프로 나타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빨간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나타내 있는 이 부분, 제가 지금 빗금칠한 이 초록색 부분, 요런 부분은 그래도 제법 일어날 법하죠. 그쵸? 확률 값이 크잖아요. 확률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법 관측이 될 법하다는 말이죠. 어떤 값들이 관측될 수 있겠냐? 요런 값들이 관측이 될 법하다는 얘기죠. 그쵸? 여기 이 영역 안에 있는 x 값들은 우리의 가설 하에서는 그럭저럭 관측이 될 법하죠. 그 관측이 될 법하다라는 거는 뭘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이 그래프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죠. 반대로 잘 관측이 안 될 것 같은 범위는 요런 범위죠. 요런 빨간색은 잘 관측이 안 될 것 같다. 내지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 초록색의 그래프가 뭐 어떤 일정 범위 한 요 정도 범위였죠. 요 정도 범위 아래로 내려왔죠. 뭐 원래 이렇게 따진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기 이 빨간색 영역에 있는 x들은 잘 일어나지 않을 법한 x 값들이죠. 요런 값들이 들어오면은 되게 좀 레어한 이벤트죠.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죠. 뭐 예를 들면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경우가 요런 거겠죠. 확률이 되게 낮은데 어쩌다가 한번 일어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확률이 엄청 낮은 이벤트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어진 x라는 스태티스틱이 들어왔을 때 뭐 그냥 관측값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x라는 관측값이 들어왔을 때 우리 어떤 가설 하에서 이 x라는 어떤 관측값이 일어날 확률, 어떤 likelihood probability, 이거는 펑션이죠. 여기에 이 초록색 그래프로 나타난 거죠. 그쵸? H0라는 가설 하에서는 초록색 그래프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나오는 개념이 이제 리젝션 리전. 요 부분, 여기 이 빨간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요 값보다 큰 경우 또는 요 값보다 작은 경우, 그런 경우에 x값들의 포션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전체 x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빨간 부분, 뭐 특정 값보다 크거나 아니면 특정 값보다 작은 이 모든 영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리젝션 리전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x라는 게 어떤 리젝션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h0를 리젝을 하겠다는 뜻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H0라는 가설 하에서 이런 리젝션 영역에 있는 샘플은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에 만약에 빨간색 범위에 어떤 데이터가 관측이 되면 H0는 틀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자, 이런 거죠. H0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버리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영역을 리젝션 리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요런 영역. 그리고 그때 시그니피컨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그니피컨스. 요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시그니피컨스는 결국 뭐냐면은 이게 얼마나 희귀한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희귀한 이벤트길래 우리의 널 하이포테시스를 리젝을 하냐에 대한 어떤 척도를 나타내는 게 시그니피컨스예요. 이게 얼마나 희귀하냐, 뒤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 잠시만요. 어디서 바람이 솔솔 들어와서 문을 잠깐 닫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 X축 상에서 이 빨간 영역 있잖아요. 여기가 리젝션 리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여기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의 영역.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해 보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초록색 그래프가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이니까 여기 전체 면적의 합은 1이 되겠죠. 확률 전체의 합은 1이니까요. 반면에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요 부분 우리 여기랑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은데 여기 두 면적의 합은 곧 확률이죠. 확률. 어떤 확률이 되죠? 걔가 뭐 0.05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은 그 말인 즉슨 예를 들면은 여기를 뭐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합시다. 우리가 어떤 리젝션 리즌을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x들의 집합인데 x가 뭐 x1보다 크거나 같거나 뭐 x가 x 아이고 반대네. 이렇게 리젝션 리즌을 설정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이 리젝션 영역 요 영역의 확률이 0.05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요 말인 즉슨 여기 이 x의 이 부분과 이 부분 요거 자체의 확률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본 거죠. 전체 영역 중에서 이 리젝션 영역이 일어날 확률은 0.05죠. 요 값을 우리가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풀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시그니컨스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H0라는 널 하이포티시스를 갖고 있고 우리가 알파라는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우리가 보통 알파라고 쓰거든요. 알파를 0.05로 하는 이제 시그니피컨스 테스트를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관측되는 샘플이 너무 희귀한 경우에 너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경우에 리젝을 한다고 했는데 그 수준을 어떻게 설정했냐면은 5% 정도로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규모 가설 하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 그 영역이 5%도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르자. 그쵸? 5% 정도면은 제법 낮은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5%보다 작아. 그 영역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가설을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파가 0.05일 경우에 요렇게 지금 투웨이로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양쪽 방향에 대해서 다 하고 있죠. 만약에 얘가 우리가 알파를 더 작게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너무 다 아는 얘기인데 너무 그냥 다시 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이즌 1이라고 할게요. 이때 P 0.05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풀었으면 여기의 확률이 지금 0.05였다는 소리죠. 만약에 이거를 더 낮췄다고 해봐요. 우리가 새로운 알파 값을 잡아서 얘를 한 0.01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기준점은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얘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평균 쪽으로 가까워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바깥쪽으로 멀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알파를 더 낮게 설정했을 때, 그쵸? 멀어지겠죠? 요 방향으로 가야겠죠? 먼 쪽으로 가서 여기 원래 이 빨간색의 영역을 더 좁게 만들어서 언제까지 좁아져야 되냐면 이 영역이 0.05였는데 0.01이 될 때까지 좁아져야겠죠. 그래서 뭐 이쯤까지 와가지고 요 바깥쪽 영역이 0.01이 되도록 만들어야 이제 알파가 0.01일 때에 적합한 리젝션 리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리젝션 리전이 결정이 되면 이 말인 곧 알파 레벨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쵸? 리젝션 리전이 딱 결정이 되면 우리 그거에 대한 확률을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파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주어진 시그니피컨스 레벨 알파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반대로 리젝션 리전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게 원웨이인지 투웨이인지는 뭐 얘기를 해주겠죠. 이해되세요? 요게 서로 이렇게 물고 물려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알파 레벨이 결정이 되면은 리젝션 리전을 결정할 수 있고, 반대로 리젝션 리전이 주어지면 우리가 알파 레벨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해봐봐요. 근데 우리가 뭐 알파가 예를 들어서 0.1로 주어져. 그리고 뭐 2way야. 뭔가 대칭되는 2way야. 라고 하면은 그때 그때 리젝션 리전은 여기 적당히 해가지고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영역의 0.01이 되도록 나오게 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에 뭐 x1이랑 x2 값을 잘 정해서 0.1이 나오도록 하면 되겠죠.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의 리젝션 리전이 뭐 어떤 값보다 크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x1 있고 여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번에는 원웨이로 정의가 됐다 해요. 그럼 이때 알파 레벨도 구할 수 있죠. 여기에 면적을 구하면 되죠. 그쵸? 이렇게 두 가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그니피컨스 테스트는 뭐 대충 여기 다시 보면은 시그니피컨스 레벨 알파 또는 우리가 알파 레벨 시그니피컨스 테스트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뭐 0.05 레벨 시그니피컨스 테스트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아니면 시그니피컨스 테스트 뭐 위드 레벨 0.05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알파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때 레벨 알파라는 뜻은 뭐냐면 리젝션 리전의 확률 전체 면적 전체라고 했죠. 그쵸? 그게 시그니피컨스 레벨 알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직
아직 P-밸류는 설명 안 했어요. 아직 시그니피컨스 레벨까지만 설명했어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세요? 넘어갈까요? 좀만 쉬었다 갈까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P-밸류라는 말도 하잖아요. P-밸류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파 레벨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알파 레벨이 예를 들어 0.0으로 설정이 돼 있고, 요거는 그냥 우리 테스트를 하는 기준이죠. 데이터랑은 상관없어요. 테스트 자체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P 밸류를 구할 거예요. P 밸류를 구했는데 뭐 얘가 0.01이야. 이렇게 나오면은 얘네 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정한 알파 레벨이랑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구한 P 밸류를 가지고 얘네 둘을 비교를 해서 얘네 둘이 누가 크냐 작냐를 가지고 이제 리젝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P 밸류가 알파 레벨보다 작았죠. 그러니까 얘는 리젝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설정한 시그니피컨스 레벨이 지금 0.05, 우리가 5%도 안 되면 버리자라고 했는데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파 레벨보다 작은 확률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지금 이 가설을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밸류는 결국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제 알파 레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단 미리 설정해 놓은 이 가설 검증에 대한 테스트의 기준을 말하는 거고, P-밸류라는 거는 그럼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의 그 귀무 가설 하에서 실제 얘의 확률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을 했더니 이제 알파보다 컸냐 작았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도 나오죠. 한번 읽어보면은 P-밸류라는 거는 결국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리젝션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 어떤 매저가 되죠. 어떤 척도가 돼요. 어떤 값, 우리가 계산을 해낸 어떤 값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Measure of Evidence for Rejecting H0. 그래서 이 P-밸류라는 값이 너무 작으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알파랑 비교를 해서 리젝을 할 거예요. 아니면 알파보다 크면 리젝을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C 알파라고 했죠. C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리젝션 리전을 이렇게 C 알파라고 설정하면은 얘의 프로바빌리티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뭐 알파가 결정이 되면 리젝션 리전을 설정할 수 있고, 반대로 리젝션 리전을 설정하면은 알파를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알파로 만들어주는 바운더리 값을 C 알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C 0.05다라고 하면은 얘에 대해서 이걸 구하면 알파가 0.05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는 그 바운더리 값 있잖아요. 그 경계가 되는 값. 그거를 C 알파라고 노테이션을 한 거예요. 이거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일단 나왔길래 일단 먼저 얘기해 봅니다. 어쨌든 요건 잠깐 차치하고 뒤에서 얘기합시다. 그럼 그 말인 즉슨 이 빨간색의 영역이 알파라는 뜻이죠. C 알파라고 했으니까 요 시그니피컨스 레벨이 알파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x가 여기 4.2가 들어왔어요. 4.2가 들어와서 여기의 영역을 구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알파는 지금 0.01이었고 여기 이 4.2를 기준으로 한 여기 영역이 뭐 0.008이 나왔어요. 그쵸? 우리 얘가 그럼 P-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알파 레벨은 0.01이었는데 우리의 P-밸류, 우리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들어왔었죠.
4.2라는 관측값이 하나가 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p-value가 0.008로 측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등호가 아니라 이거 강조를 하려고 쓴 건데 리젝을 해야겠단 말이죠. 그쵸? p-value가 더 떨어졌어요. 여기 앞에서 보면은 p-value의 정의가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주어진 x를 기준으로 이제 더 극단적인 방향, 그러니까 더 바깥 방향으로 나갔을 때 전체 면적의 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주어진 이 p에서 요 값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이벤트 하나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전체 영역, 요 바깥 방향으로 향하는 면적을 구했을 때 그게 p-value가 된다는 뜻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p-value가 알파보다 작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결국 이 얘기는 결국 뭐랑 동치예요? 지금 x라는 4.2가 c 알파보다 컸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고, 요거는 어떤 뭐 샘플 스페이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가 설정한 알파 레벨 내지는 우리가 계산을 한 p 밸류, 그런 확률 값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반대로 밑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리젝션 리즌 내지는 샘플 값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인 즉슨 x가 리젝션 리즌에 들어왔다 는 뜻이랑 같은 말이죠. 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좀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어떤 거는 확률값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 어떤 거는 그냥 샘플 값 자체를 가지고 그냥 그 크리티컬 밸류만 갖고 판단을 한 거고, 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거 세 가지. 됐나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티컬 밸류라는 거를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한번 했어요. 크리티컬 밸류 C 알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죠. 그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우리 이거 이미 봤어요. 예를 들면은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1.96을 기준으로 여기의 영역이 0.025가 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얘는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96에 대해서 여기의 영역은 0.975가 된단 말이죠. 그쵸? 요거랑 요거랑 같은 값인데 좌우 대칭이니까 하나는 0.025고 하나는 1 빼기 0.025 한 거죠. 1 빼기 0.025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크리티컬 밸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C 0.975가 된 거고,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975니까요. 얘가 0, 얘도 크리티컬 밸류인데 얘는 0.025,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0.025니까 얘는 C 0.025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여기까지 하면은 시그니피컨스 테스트는 뭐 다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40분부터 다시 시작을 할까요?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보통 시그니피컨스
테스트를 하면은 기준이 되는 애들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 하긴 해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 H0, 우리 널 하이포티시스의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 주로 평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라이클리후드 레이쇼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벌써 눈치를 챌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두 개의 대립하는 가설이 있을 때 이제 각각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하고 그거의 비율, 하나를 뭐 분자로 갖고 가고 하나를 분모로 갖고 가서 비율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뭐 결국엔 똑같은데, 만약에 각각의 가설에서 일어날 어떤 관측이 될 법한 라이클리후드가 똑같으면 얘네 레이쇼는 1로 나오겠죠. 두 개 분자랑 분모랑 같을 거니까 1이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이게 분자가 커지던가 분모가 커지던가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레이쇼, 얘네를 직접 나누니까 비율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걔를 넘냐 안 넘냐 요게 아니라 이제 레이쇼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물론 얘에 대해서도 기준을 잡긴 하는데 이제 상대치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설 하에서 저 상대되는 가설보다 이제 일어날 확률이 10배 커, 100배 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제 레이쇼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겠다. 뭐 그게 약간 핵심입니다. 뭐 결국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그냥 꼬부랑 글자만 조금 나와 있을 뿐이죠. 잠깐만, 이거 예시를 내가 넣어왔나? 조금 어려운 예시가 들어가 있네. 어쨌든 한번 봅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결국 요거예요. 우리가 라이클리후드의 레이쇼를 정의를 해요. 레이쇼. 비율이라는 뜻이죠. 레이쇼. 그래서 예를 들어서 H0가 여기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표현이 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냥 그겁니다. 라이클리후드 펑션이잖아요. 이게 라이클리후드고 주어진 데이터 x가 있고 지금 파라미터 세타가 벡터로 나타내는데 뭐 그냥 일단 간단하게 스칼라라고 해봅시다. 그냥 더욱 더 간단한 버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x라는 샘플 스페이스가 있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에서도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h0라는 가설과 h1이라는 가설이 있다고 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h0에 대해서는 그거의 뭐 파라미터 뭐 뮤 제로랑 뭐 시그마 제로가 있다고 하고, 뭐 h1에 대해서는 뮤1이 있고 시그마 1이 있겠죠. 각각을 가지고 그려낸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주어진 어떤 샘플이 있다고 해요. 여기 x라는 샘플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요 값이랑 요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likelihood 뭐 어떻게 써볼까? 여기서 뭐 썼지? 요거 여러분들 그 콜론을 기준으로 좀 바꾸는 거 그냥 이렇게 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x라는 샘플의 likelihood인데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를 h0라는 가설에서 likelihood를 구할 수 있죠. 그쵸? 그 값은 사실 여기에 y 값으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x라는 샘플의 likelihood를 구하는데 h1이라는 가설 하에서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얘를 람다 x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가 이제 1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뭐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뭐 1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값이 될 수도 있고 뭐 작은 값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해봅시다. 1. 지금같이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1보다 큰 값으로 나오겠죠. 그쵸? 왜냐하면 빨간색의 함수가 지금 주황색의 함수보다 더 큰 값으로 평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큰 애가 될 거고, 그럴 때는 이제 h0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x가 여기에 위치하면은
아마 1보다 작은 값이 선택이 되겠죠. 작은 값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H0가 아니라 뭐 H1을 가지고 하겠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 기준은 여기가 되겠죠. 만약에 1이라는 레이쇼를 우리가 1로 기준을 1로 볼 거면은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두 개의 라이클리후드가 교차하는 지점이 바운더리가 되겠죠. 거기를 기준으로 레이쇼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가 결정이 되니까 요거예요. 요게 다예요. 요게 라이클리후드 레이쇼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좀 이번에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우리가 사전 강의로 보고 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연속적이고 무한대에 가설이 있다고 했을 요렇게도 볼 수 있죠. 제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설명할 때 약간 요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뭐 주어진 샘플들이 있고 그거의 라이클리후드를 뭐 주어진 파라미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 녹화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x1, x2, x3라는 샘플이 있을 때 뭐 이런 뭐 여기를 뮤로 하는 어떤 라이클리후드 또 뭐 여기를 뮤로 하는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뮤 값을 달리 하면은 그때 라이클리후드 함수가 조금 이렇게 평행이 이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얘네들의 라이클리후드가 최대가 되는 경우 최대가 될 때 뮤를 찾으려는 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였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긴 봤죠. 뭐 라이클리후드를 정의를 한 다음에 뭐 그거 미분해 가지고 결국 최대가 되는 점 구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요 위에서 말한 가설 검증이랑도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라는 게 결국 뭐였다? 되게 연속으로 이 가설을 연속적으로 막 엄청 많이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최고가 되는 가설이 뭐냐? 그때의 파라미터 뮤는 뭐냐? 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좀 이해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결국 다시 설명하던 거 하면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레이쇼 테스트는 라이클리후드 값의 레이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요거를 만약에 뭐 무한대로 확장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일종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로도 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조금 어렵게 나온 거는 좀 좋진 않네요. 설명하기에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요것보다 요거 4번보다는 요거 4번은 잊으세요. 4번은 잠깐 잊지 마세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가 결국 H0에 해당하는 라이클리후드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타가 요거가 결국 H0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의 집합이라는 뜻이고 여기 요거 있죠. 요거는 H0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주어진 데이터셋 X에 대해서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를 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가설 하에서 쭉 다 대입을 해보고 그거 중에 맥시멈이라고 하면 돼요. 그 중에 제일 큰 값.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우리의 가설 H0라는 게 있는데 뭐 보통 가설이 그냥 값이 하나로도 결정이 되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가설 하에서 구할 수 있는 최대가 되는 라이클리후드 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최대의 라이클리후드를 분자로 둔 거고, 그게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 x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세타를 다 대입을 해본 거에 맥시멈 값,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값이죠. 그러니까 분모는 결국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평가를 한 라이클리후드죠. 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가설 하에서 가장 잘 설명한 경우에 라이클리후드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밑에서 정의한 요거 앞에 그냥 슈프리멈이 그냥 맥시멈이 하나만 더 붙은 거예요. 그거 말고는 사실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라이클리후드 레이쇼를 정의를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겠다.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했네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시그니피컨스 테스트에서는 알파, 시그니피컨스 레벨 알파라는 게 나왔었고, 그 알파라는 게 정의됨에 따라서 이제 유도할 수 있는 크리티컬 밸류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그 크리티컬 밸류 넘어가는 애들의 면적을 계산을 했을 때 알파가 되는 애들, 그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결국에는 라이클리후드 레이쇼 테스트도 결국 이렇게 라이클리후드 레이쇼를 이렇게 어떤 기준이 되어 있는 K 값보다 뭐 크냐 작냐를 가지고 이제 H0를 리젝을 할 거냐 아니면 다시 돌아올 거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뭐 0과 1 사이라고 하네요. 뭐 1보다 커도 되지. 잠깐만요. 정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보다 클 수는 없겠네요. 그쵸? 슈프리멈을 정의를 했으니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리티컬 리전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클리후드 레이쇼가 우리가 정의한 어떤 상수 K보다 작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능한 전체 범위라고 할까요? 전체 후보라고 할까요? 요게 분모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설 하의 라이클리후드였잖아요. 근데 이게 특정 값 K보다 작다는 거는 얘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에서 구한 게 우리의 가설에서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뭐 데이터를 훨씬 더 잘 설명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더 일어날 법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 크리티컬 리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주어진 데이터가 크리티컬 리전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H0를 리젝을 하겠다는 말이죠. 반대로 만약에 C1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H0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죠. 그쵸?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예제를 한번 볼까 말까. 이거 조금 어렵거든요.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보긴 할게요. 물 한 모금만 하고 요 예제만 보고 우리의 시험 범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어요. 얘 어떻게 생기냐면, 주어진 파라미터는 하나예요. 세타 하나예요. 뭐 X 세타였나? 세타 X였나? 이렇게 쓰나? 잠시만요. 이거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평균이랑 분산이 어떻게 정의되더라? 기억이 안 나네. 람다로 정의했을 때
얘 세타는 민이랑 같네요. 아, 민의 역수구나. 그러니까 얘 민 값은 1 요거 세타 요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베리언스도 있는데 베리언스는 굳이 쓰자. 요렇게 나온대요. 되게 독특하게 생겼네요. 뭐 예를 들면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보통 뮤랑 시그마로 그 파라미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얘의 민 값은 뮤고 베리언스는 시그마 제곱으로 나오는 그런 파라미터고, 그때의 뭐 디스트리뷰션의 함수가 그러니까 덴지티로 나오죠. 뭐 요런 꼴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디스트리뷰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꼴은 요렇게 생겼고, 파라미터로는 세타를 하나를 갖고요. 그때 평균은 얘, 베리언스는 요렇게 나온대요. 요렇게 좀 신기한 애가 있네요. 그런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할 때 우리의 널 하이포티시스 세타가 세타 제로일 거다. 요거 네, 요거 원 사이드죠. 원 웨이죠. 자꾸 헷갈리네.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클 거다. 그러면은 요렇게 정의된 가설을 이제 파라미터 세타의 집합으로 바꾼 거죠. 그쵸? 그러니까 H0라는 가설 하에서는 요게 여러분들 그 세타의 대문자예요. 집합이라는 뜻으로 세타의 대문자를 쓴 거예요. 요거는 세타 소문자고요. 그러니까 세타 제로라는 이 대문자 세타 제로는 H0라는 가설 하에서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 요 대문자 세타 1은 이제 H1이라는 가설 하에서 가능한 모든 세타. 그러니까 H0부터 무한대까지죠. 요거는 여러분들 얘기한 적이 있나? 인터벌이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은 이건 닫힌 인터벌이어서 요거는 요런 걸 의미하고요.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한쪽이 열린 인터벌이에요. 여기 등호가 하나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0에서 10을 요렇게 쓰면은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런 걸 뜻하는 기호거든요. 인터벌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한대에 대해서는 닫을 수가 없잖아요.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다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한대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로 쓴 거고, 여기 세타 제로에 대해서는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닫혀 있어서 저렇게 꺽쇠로 쓴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요게 결국 집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를 결국 풀었으면은 세타라는 앤데 뭘 만족하냐? 세타 제로부터 뭐 인피니트보다는 작은 요런 세타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좀 편하게 쓰려고 저렇게 쓰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H1이라는 가설은 요런 집합으로 우리가 치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likelihood는 우리 뭐 이미 IID라는 조건이 그냥 말하지 않았지만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총 라지 n개의 샘플이 있어요. 라지 n개의 샘플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 프로덕트 하면은 결국 세타 요거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타는 n승이 된 거고, 요거는 그대로 있고 요게 썸메이션으로 바뀌죠. 지수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라이클리후드는 요렇게 요약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뉴머레이터. 우리 보통 분모에서 위에 거를 뉴머레이터라고 하고 분자, 분모를 디노미네이터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분자부터 구하는 거예요. 뉴머레이터. 여기는 likelihood인데 이제 세타 제로라는 집합에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의로는 분자에 들어가는 애는 원래 수프리멈을 해서, 그러니까 세타 제로, 대문자 세타 제로라는 전체 집합에서 라이클리후드의 뭐 맥시멈 값을 구해야 되지만 어차피 여기에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세타 제로만 넣어서 구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나오죠. 아까 라이클리후드 아까 뭐 세타의 n승에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세타 제로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왔죠. 여기 n은 왜 들어왔지? 여기 n은 왜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여기 좀 더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볼게요. 원래 likelihood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x 바를 쓴 거죠. 그러니까 x 바라는 산술 평균 전체 샘플들의 산술 평균을 x 바로 치환을 하면은 n 세타 x 바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요거 대신에 요거를 치환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일단 고치면은 요겁니다. 요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대입하고 치환하고 한 게 다예요. 여기 그러면은 분자는 됐어요. 분자는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제 분모를 구하는 거죠. 분모를 구하는데 분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가능한 세타가 요거였잖아요. 가능한 세타의 범위가 요거고 그거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죠. 최대값. 그러다 보니까 얘를 미분을 하고 싶은데 바로 미분을 하긴 좀 어려우니까 로그를 취했어요.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얘도 바를 쓰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로그를 취한 거를 미분을 한번 해보죠. 세타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대요. 요게 0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최대나 최소를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0이 될 때를 봤더니 그게 언제냐면은 세타가 요게 될 때. 이거 여러분들 요거 사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나 다름없죠. 그죠? 로그 라이클리후드에다가 미분치해서 0이 되는 조건을 했더니 파라미터 세타가 요렇게 x 바분의 1로 나왔대요. 요거 아까 생각해보면은 우리 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요런 파라미터를 갖는데 그때 미는 요거래매요. 이거랑 약간 관련이 있어 보이죠?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함수는 모르긴 몰라도 여기 세타가 x 바분의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올라오고 여기는 감소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최대가 되고 미분도 0이고 그쵸? 이거 복잡한데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는 보세요. 그래서 라이클리후드의 스프리멈을 취하면은 전체 영역에 대한 스프리멈을 취하면은 구간이 나뉘죠. 구간이 나뉘었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영역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영역은 헷갈려. 세타 제로. 여기 왜 세타 제로가 들어갔을까요? 그때? 헷갈려. 여기가 세타죠. 요 영역을 말하는 걸까요? 가 아니라 반대네.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파란색 영역에서는 여기를 따로 써볼게요. 여기는 결국 수프리멈 요런 값인데, 여기 파란색 영역에서는 점점 증가를 하는 부분이니까 결국 여기가 최대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왼쪽, 여기 하늘색 부분에서는 이 세타가 x 바분의 1이 되는 경우가 최대가 되니까 이 세타 자리에다가 x 바분의 1을 대입을 해서 나온 값 요거가 맥시멈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노란색 영역에서는 노란색 영역에서는 엄청 헷갈리네. 그냥 직접 살아서 나온 거죠. 세타 요거를 대입을 해서 요 세타 제로로 치환을 해서 튀어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결국 요게 이럴 필요도 없죠.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들, 제가 틀렸네요. 다시 할게요. 요 스프리멈 요거는 일단 여기서 조건이 된다는 거 아니까 일단 요렇게 치환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세타 제로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기 그래프가 이래서 나왔구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지금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요렇게 구해졌어요.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요렇게 구해져 있고 요거는 이미 구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최대값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여기서부터는 감소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이 문제에 우리 이 H0라는 가설 하에 있는 파라미터 세타 제로 있잖아요. 이 세타 제로가 얘보다 큰 데 있느냐 아니면 얘보다 작은 데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나오죠. 요거는 전체 영역에 대한 스프리멈이죠. 전체 영역에 대한 스프리멈이고, 만약에 요거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세타 제로라는 애가 여기 있는 경우, 여기죠. 여기에 있는 경우, 여기에 있는 경우면은 이거 왜 이렇게 헷갈려? 여기서는 항상 디크리징 하잖아요. 세타 제로보다 결국 기준이 여기잖아요. H0는 여기 세타 제로고 H1은 여기보다 큰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을 때가 사실 라이클리후드가 제일 클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분자랑 분모랑 같게 되면서 1로 나오겠죠. 그쵸? 여기 이 값이나 같은 값으로 나올 거예요. 세타 제로일 때가 맥시멈이니까요. 반대로
얘가 이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 분자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이 나오겠죠. 요 값. 아까 세타에다가 x 바분의 1을 대입해서 나왔던 값. 요게 분자일 거고, 분모일 거고, 분자에는 원래 이 세타 제로를 넣은 값 자체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아니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 노란색 부분은 이렇게 나온 게 여기에 들어간 거고, 여기 파란색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은 이렇게 구하는 게 사실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1로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그래서 요 라이클리후드 레이쇼가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그래서 뭐 미분을 해가지고 크리티컬 리전까지 구하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요거를 유도하는 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물리적인 의미 같은 거를 조금 더 설명할 수 있거든요. 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비스무리하게 세타에 대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로 나올 수 있는 게 요거라고 했잖아요. 그거다 보니까 지금 얘를 기준으로 레이쇼가 1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큰 추정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세타 제로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보다 큰 경우에는 이미 더 나은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라이클리후드가 이제 점점 감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커지면 항상 레이쇼가 1로만 고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우리의 가설이 라이클리후드 레이쇼보다 작은 경우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죠. 더 나은 추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위에 나온 이 노란색 같은 솔루션이 나온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 가설을 생각해봐요. 요거였어요. 우리의 널 하이포시스는 뭐였냐면은 특정 값 세타 제로일 거라는 거였고, 우리의 그 얼터너티브 하이포시스는 뭐였냐면은 그거보다 클까예요. 클까. 원사이드, 원웨이의 추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 어려운 유도 과정을 거치긴 했는데 그거의 솔루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조금은 직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값이라는 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랑 와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도한 과정은 유도한 과정대로고, 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까요? 방금 한 내용 어떻게 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뭐야? 다시 한 번만 수업 스케줄 정리하고 올게요.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여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중간고사 커버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중간고사 보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수업은 없습니다. 온라인 수업, 실시간 수업 없고 필요한 경우에 녹화해서 올릴 거예요. 이거는 출석 체크 따로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써놓을게요. 뭐 보고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궁금한 사람만 보면 돼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월요일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빨간 날이 있던데 빨간 날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빨간 날인데 좀 실시간 수업을 하기는 그런데 그렇다고 두 번 다 빵꾸 내기는 좀 그렇고
이거는 뭐 녹화로 대체하거나 하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거는 중간고사 끝나고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 공부해서 질문을 들고 오세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올 겁니다. 질문할 것들을 준비해 오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